세계유산이라고 엄청 오래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 점을 까먹어요. 사례 하나 보여드립니다. 근대 건축운동의 상징적인 작품 리트펠트 슈레더 하우스. 그 유트레치에 소재한 이 주택은 트루스 SCHR 부인의 의뢰로 건축가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드가 설계하여 1924년 완성되었습니다. 실내 장식,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배치, 독특한 시각적 형식적 특징을 가진 이 작은 가정집은 1920년대 네덜란드의 예술가 및 건축가 단체 디스틸이 추구하던 이상을 표현한 근대 건축운동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2000년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정식 명칭은 리트벨드 SCHR더이입니다. 건축주의 이름을 그대로 땄네요. 이 건물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높이 평가된 가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 집은 근대 건축운동의 상징이며 데스텔 운동이 발전시킨 이상과 개념의 순수성 속에서 인간의 천재적인 창의성을 놀랍도록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과 공간 이용에 있어 급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리트펠트 슈레더 하우스는 근대 건축의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와 유산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디자인과 공간 이용에서 급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리트펠트 슈레더 하우스는 근대 운동 즉 모던 무브먼트의 아이콘과 같은 작품이며 디스틸 운동이 발전시킨 이상과 개념의 순수성 속에서 인간의 천재적인 창의성을 놀랍도록 잘 표현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인 1924년 완공된 리트펠트 슈레더 하우스는 슈레더 부인의 의뢰로 건축가 리트펠트가 설계했어요. 트루스 슈레더는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그 다음에는 리트펠트와 함께, 마지막에는 독신으로 60년가량을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트펠트는 건축가보다는 가구 디자이너로 더 유명합니다. 이 의자 아시죠? 바로 적색과 청색의 의자라는 누구나 한번 보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의자를 만든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바로 그 의자의 디자이너가 이분이랍니다. 이 의자는 기존 의자의 개념을 흔들어놔서 칭찬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찬찬히 살펴보면 참 건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주가 건축가와 함께 이 집에서 거주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한가인 배우가 나온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에서 건축주와 건축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다뤘던 기억이 나네요. 제주도에 가면 그 영화에서 건축된 건물이 카페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곳에 가면 영화의 주제곡이던 기억의 습작이 자주 들리는데요. 제주도의 바닷가 풍경과 음악과 영화의 스토리가 어우러져서 기분이 참 멜랑꼴리지더라고요. 전 근육질의 남성과 갔었는데 남자 둘이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기억이 정 작가님 생각나시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트펠트는 1932년까지 이 집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1958년부터는 아예 거처를 옮겨 사망할 때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또는 건물 자체의 실험적인 성격에 의해 실내 장식의 일부가 바뀌었고요. 오늘날 슈레더 하우스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대요. 제가 갔을 때는 실내는 볼 수 없고 외부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안내판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리트펠트 슈레더 하우스는 유력한 예술가와 건축가 단체 디스틸의 선원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1917년에 창간된 잡지의 제호를 차용한 것이라네요. 근대 니오플라스티시즘, 즉 신조형주의에 바친 이 간행물은 네덜란드 현대 예술과 건축을 대변하는 가장 유력한 목소리가 되었으며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 잡지에 기고했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파괴 이후에 개인이 그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이 단체의 회원들은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상, 정밀성, 기하학, 예술적 순수성과 절제를 위한 노력, 실제에 도달하기 위한 자연법칙에 대한 연구가 돼 스테일의 사상과 작품을 결정했는데요. 회원들은 먼저 그들의 생각을 회와 작품에서 표현하였고 나중에는 가구와 건축을 통해서도 표현했습니다. 슈레더 하우스는 대략 이러한 사상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대스테일 그룹의 건축적 선언문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생성된 여러가지 발상이 독일에까지 닿아 1919년 바이마르에 세워진 바우하우즈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바우하우즈는 익숙하실 텐데요.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를 도치시킨 단어라고 합니다. 주된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제작한 제품들이 많은 곳에서 모방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설계하는 방법 역시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교수법과 교육이념 역시 세계 곳곳에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예술 교육 과정에 포함될 만큼 현대 조형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이 바우하우스에 큰 영향을 미친 건축이 바로 슈레더 하우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건축이나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집을 그려오라는 과제를 꼭 받는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이 그리면서 배워오라고 시키는 교육 방법이겠죠. 사실 그 방법이 제일 공부가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슈레더 하우스는 농촌 지역과 맞닿은 위트레흐트시의 경계 부근 19세기 시대의 주택이 나란히 서 있는 열 끝에 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육교역 그 위치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재밌게도 이 주택의 설계와 건축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점의 도안과 축적 모형을 보면 상당히 폐쇄적이던 건물 내 개별 공간에서 균일하게 어우러진 공간이 여러 개의 독립된 평면을 구성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부분은 그 색상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요. 정말 실험 정신이 가득한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애초부터 선언문으로서 구상되었으므로 트루스 슈레더와 리트펠트는 건축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게 했다는데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고 그 의도를 생활을 통해 반영하고자 했대요. 이 건물 안에서 공간 개념은 더 이상 하나의 입방체 안에 제한되어 정교하게 짜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찌감치 선보였던 의자처럼 균형이 잘 잡힌 총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건축학적 구조학적 요소, 즉 슬래브 기둥 보등이 있는 직선과 직사각의 평면에 새로운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해요. 그와 동시에 공간의 유동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각각의 요소에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리트펠트는 이 집에서 공간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즉 쉽게 말하면 벽을 제거해서 통으로도 쓰고 벽을 넣어서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공간의 유동성, 지속성,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소린데요. 이러한 개념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전통 건축에도 많이 적용된 개념입니다. 한옥의 구조 역시 리트펠트의 주택처럼 방과 거실 또는 방과 방이 때로는 구분되었다가 때로는 합쳐질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대가족이 한 집에 거주하면서 거주인들이 변화도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정된 규모의 건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리트펠트가 실험적인 측면에서 실용성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실용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부여한 건축을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공간에 적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또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주택의 명백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리트펠트는 기능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이 집은 중앙에 나선형 계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구조는 강화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과 강철 프로파일로 구성되는데요. 건물에 사용된 페인트는 빨강, 파랑, 노랑,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다양한 색조의 회색과 같은 원색입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몬드리안도 네덜란드 사람인 거 아시죠? 흐흐. 회랑을 통해서 방으로 접근하는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주택과는 달리 리트펠트는 슈레더 하우스가 변동이 가능한 방식이 되도록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옥처럼. 흐흐. 우리 한옥도 벽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출입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거실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주방에서 들어가는 문을 내기도 하고 평면도를 보면 각 방의 배치에서 위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2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개방형 공간이지만 이동식 패널을 이용하여 3개의 침실과 하나의 거실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층의 경우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네덜란드 법률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자그마한 홀을 5개의 방이 둘러싸고 있어요. 문 위에 달린 작은 창문 또는 오목하거나 엇갈리는 안쪽 벽을 통해 각 방의 상호관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슈레더 하우스는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화시켰는데요. 충분하지 않은 것,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변경되었는데 특히 가구가 그랬지만 실내를 구성하는 몇 가지 물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다음에는 매우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1936년에는 1층에 있던 부엌을 2층의 슈레더 부인의 침실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1층은 새를 놓았다고 해요. 집이 완성된 초창기부터 많은 방문객이 슈레더 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 건물에 새 들어 살던 분들은 이 건물이 나중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지 예상했을까요? 흐흐. 1935년 무렵에 일정한 범위의 사적인 공간을 원했던 슈레더 부인이 리트펠트에게 지붕 위에 작은 방을 설계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 방은 이후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리트펠트는 1932년까지 이 집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1958년부터는 아예 거처를 옮겨 사망할 때까지 머물렀는데요. 1972년 슈레더 여사는 재단을 설립해서 후에 이 재단을 통해 보수, 복원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실제로 가서 찍어온 사진으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볼까요? 여긴 슈레더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육교인데요. 슈레더 하우스의 과거를 사진으로 붙여놨네요. 이 집이 슈레더 하우스인데요. 옆으로 아주 가까이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였다면 슈레더 하우스가 세계유산이 되면서
주변의 주택을 철거하고 슈레더하우스와 관련된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이 세계유산이라는 표식이 세워져 있고요. 옆쪽으로 가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몬드리안의 회화가 건축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었겠다는 게 확 와닿으시지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는 생각에 다른 방향에서 찍은 집입니다.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좀 땡겨서 찍은 모습이고요. 주변 주택가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슈레더하우스가 보이시죠?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합니다. 그 흔한 주차장도 없지만 한적해서 차를 잠깐 세울 수는 있어요. 세계유산이기는 해도 방문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슈레더 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듯한 건축. 슈레더 하우스를 보고 머문 호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라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겪던 유럽은 제국주의를 통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들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야말로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리드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슈레더 하우스 같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 반영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생각을 배우게 만들었죠. 21세기를 맞은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생각이라고, 그들이 만든 물건이라고, 선진국의 제도라고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mp3 기술을 리드당해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앞서가던 SNS 시스템을 빼앗겨서 페이스북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이제는 더 만들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